1947년 8월 15일 델리의 한 광장에서 유니언 잭이 마지막으로 하강하던 순간 그 깃발과 함께 내려온 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19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착취의 역사, 그리고 세계 GDP의 4분의 2를 차지하던 부유했던 인도를 폐허로 만든 시스템도 함께 내려왔죠. 영국은 도덕적 각성 때문에 인도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200%를 넘어섰고 국고는 텅 비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독립을 위대한 해방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영국 제국의 재정적 항복이었죠. 인도라는 거대한 수입원이 사라지자 제국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빛나는 보석이라 불리던 인도가 없으니 영국의 세계 지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190년 동안 착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착취가 멈추자 왜 제국 전체가 무너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16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00년 12월 31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한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영국 상인들에게 아시아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왕실 헌장이었죠.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동인도 회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향신료와 직물을 거래하는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곧 전 세계에 유례 없었던 깡패 기업이 되었죠. 당시 영국은 유럽의 가난한 섬나라였습니다. GDP는 세계의 2.9%밖에 안 되는 규모였고 그나마도 사략서, 쉽게 말해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 해적선을 운영해서 먹고 살던 시골 깡패였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신대륙을 삼키며 전략 물품을 가져올 때 영국은 유럽의 모퉁이에서 이를 약탈하던 양아치에 불과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영국은 인도의 막대한 자본과 면직물을 확보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1757년에 이미 죽은 제국이었다. 플라시 전투는 그 시체 위에 영국 회사가 올라탄 순간이었다. 역사학자 퍼시벌 스피어. 전환점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찾아왔습니다. 벵골의 나와브를 물리친 후 동인도 회사는 벵골, 비하르, 오리사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디와리를 얻게 됩니다. 3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지배하게 된 세계 최초의 기업 국가 코퍼레이트 스테이트가 된 동인도 회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를 통치하게 된 거죠. 통치 몇 년 만에 동인도 회사는 욕심 많은 상인에서 악랄한 군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소금, 담배 같은 생필품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아편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했죠. 인도의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면직물 직조공 장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시장 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회사에 팔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세계 최고의 직물을 만들어 온 숙련된 직조공들이 하루아침에 강제 노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짜로 직물을 가져다가 본국에서 제조한 후에 다시 인도에 팔았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강제노동으로 인한 착취, 최상급 원단을 공짜로 빼앗아 인도 내 산업을 붕괴시키고 무관세로 들여온 원단을 약간 가공해서 다시 인도에 되팔았습니다. 이익은 보장되고 경쟁은 제거된 완벽한 착취 시스템으로 영국은 인도의 산업화를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750년까지 인도는 세계 산업 생산량의 2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에는 단 2%로 추락했죠. 150년 만에 생산량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파괴였죠. 1850년에서 1896년 사이 영국으로부터의 섬유 수입량은 500만에서 1800만으로 급증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로 평가받던 인도의 직조공들은 완전히 몰락했죠. 1600년에서 1871년 사이 인도의 1인당 GDP는 영국의 60% 수준에서 1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착취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자본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도에서 빼앗은 돈으로 영국의 공장을 만들고 철도를 건설하고 제국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1769년부터 1770년 사이 벵골에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700만에서 10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어떤 구제책도 제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세금 징수는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세금을 거두어들였던 겁니다. 다음 단계의 부패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대의 마약 밀매 조직이 되었죠. 인도 농부들에게 아편 재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은과차를 받았죠. 중국 정부가 이런 마약 거래에 저항하자 영국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839년과 1842년 두 차례에 걸친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홍콩을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마약을 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한 겁니다. 아편 무역은 토지세에 이어 영국 정부 수입의 두 번째 수입원이 되었죠. 1857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동인도 회사 소속 인도 군인들이 주도한 봉기였죠. 식민지 역사상 가장 큰 저항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를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청구서를 보냈죠. 반란을 진압하는 데 든 비용을 전액 인도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한 겁니다. 자신의 해방을 위한 투쟁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게 만든 거죠. 반란 이후 영국 왕실은 동인도 회사를 해산하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착취는 오히려 더 체계화되었죠. 인도군이 재편되어 영국군 6만 5천 명과 인도군 14만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든 비용은 인도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인도 수입의 절반이 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직접 사용된 겁니다. 철도는 영국이 인도에 준 가장 큰 선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죠. 1860년에서 1890년 사이 인도의 철도망은 1130km에서 25,000km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건설 비용은 인도의 부채로 충당되었죠. 더 교묘한 것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영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인도는 돈을 빌려 건설 비용을 지불했고 영국 기업들은 그 수익을 챙겼습니다. 철도는 영국군과 물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건설된 것이지 인도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경제학자 다다바이 나오로지는 이를 부의 유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영국이 매년 인도에서 3천만에서 4천만 파운드를 빼내는 반면 재투자하는 금액은 25만 파운드 미만이라고 계산했죠. 그는 이것을 뱀파이어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정확했습니다. 돈이 이 국가를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착취는 세계대전 동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00만 명이 넘는 인도 군인이 갈리폴리, 프랑스, 메소포타미아 등 모든 주요 전선에서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죠. 하지만 그 희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인도는 수백만 톤의 밀, 면화, 목재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인도가 직접 지불했죠. 심지어 식민지는 전쟁 수행 자금으로 영국에 1억 파운드를 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한 전쟁에 피와 돈을 모두 바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영국령 인도군은 335만 명으로 팽창했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 병력이었습니다. 영국은 파운드 잔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전쟁 비용을 충당했는데 이는 사실상 인도에 대한 막대한 빚이었습니다. 1945년까지 인도는 영국의 가장 큰 채권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종주국의 채권국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영국은 인도의 돈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1943년 벵골에서 또 다른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80만에서 38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인도가 굶주리는 동안 영국은 식량을 유럽으로 돌렸거든요. 윈스턴 처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희대의 막말을 일삼았죠. 처칠은 심지어 인도가 기근을 빚을 갚는 수단으로 삼아 영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적 오만함의 정점이었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빚 갚는 기회로 보다니 말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2배를 넘어섰죠. 수출은 붕괴되었고 제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37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고 캐나다가 추가로 19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은 이 빚을 2006년까지 갚지 못했죠. 하지만 제국 자체는 끝이 났습니다. 인도에 부가 없다면 영국의 세계적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거든요. 제국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1947년 6월 3일
영국은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깃발이 내려왔죠. 이것은 독립을 허용하는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700년 인도는 세계 GDP의 27%를 차지했습니다. 1947년에는 단 4%에 불과했죠. 반면 영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9%로 증가했습니다. 190년 동안 영국의 부상은 정확히 인도의 쇠퇴와 일치했던 겁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제국을 잃었습니다. 영연방, 커먼웰스이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1960년대에는 영국 영토 대부분이 독립했죠. 한때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몰락이 단순히 도덕적 각성이나 독립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필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영국은 인도를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사는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운율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한때 영국이 서 있던 자리에 있죠. 해외에 750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수조 달러의 전쟁 부채를 지고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영국의 힘은 식민지 착취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미국의 지배력은 달러의 우위, 세계 무역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를 강화하는 군사력에 달려있죠. 하지만 부채가 쌓이고 제국 유지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쇠퇴가 시작됩니다. 인도의 붕괴가 영국의 통제력을 무너뜨린 것처럼 달러가 세계적 영향력을 잃으면 미국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부채는 1945년 GDP의 200%에 달했죠. 오늘날 미국의 부채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만함, 과소비, 그리고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통해 천천히 피를 흘리며 쇠퇴하죠. 영국 제국의 실수는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었죠. 아무런 결과 없이 영원히 세상을 착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태양이 지지 않는다던 영국 제국의 해는 완전히 저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모습에서 관세 깡패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유의 정점에 있는가 아니면 대가의 시작점에 있는가?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사랑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또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 제국이 어떻게 인도를 착취했고 그 착취가 끝나자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